이번에는 제가 재건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건축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변화된 재건축 규제 완화의 가장 큰 핵심은 어 아파트가 30 년이 넘어가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안전진단이라는 걸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라는 요 두 가지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집을 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두가 희망하는 청약에 당첨되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확률이 참 로또 청약이다 부를 정도로 당첨되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건질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청약은 우리가 조금 그냥 운때에 맡긴다 이렇게 기다리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바로 있는 집을 그냥 매매하는 거죠. 매매로 취득하는 건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이 대출이 제대로 그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방법이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재건축 재개발로 집을 취득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법규도 복잡하고 중간에 프로세스도 되게 복잡다기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건축 재개발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부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을 때 청약이라든가 아니면 매매에서 대출을 얼마나 지원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주 빈번하게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항상 논외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논외로 있었던 재건축 재개발 중에서 특히 재건축에 대해서 바로 굉장히 파격적인 수준의 규제 완화가 들어가는데, 일단 그 첫 번째는 "30년 넘으면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하게 해 드릴게요."가 일단 커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연식이 30년 넘으면 "안전 진단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재건축 못 한다." 이런 소리는 안 듣게 해 드리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도 또 유용한데, "안전 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돼 있죠. 원래 지금 이 보이는 이 프로세스가 과거의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어디 재건축하려면 기본 계획 설립한 다음에 안전 진단하고, 이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 정비 계획 수립, 정비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승인 인가, 관리 처분 인가까지 쭉 갈 수가 있는데, 이 안전 진단을 없애는 게 아니라 30 년이 넘지 않은 아파트들조차도 사업 시행 인가 전에만 아무 때나만 인제 진행하면 된다라고 바뀌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뭐가 장점이냐면 결국 안전진단 받는 데는 계속 받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으로 승인이 떨어져야 원래 그다음 추진이 가능했던 걸 동시에 안전진단도 받아가면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쭉 추진할 수 있게 해 줬다라고 한 것이, 동시 진행 때문에 기간이 완화되는 게 통상적으로 3 년, 많으면 한 5 년을 잡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제 이번에 변화된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요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서울 시내 안전진단의 통과 여부 주요 곳들 몇 군데만 좀 살펴본 거거든요. 이거는 규제 완화 전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 전에 안전진단에 통과한 곳도 있고 통과하지 못한 곳도 있죠. 근데 통과하지 못한 곳들 중에서요, 부라고 하는 곳들 중에서 이제 30 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라고 평가받는 곳들은, 예를 들어서 광진구의 국동 1동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이제 30 년이 넘어가는 거죠. 넘은 거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들만 뭐라 그럴까요? 의견 일치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상황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는 이제 대부분 전부 재건축이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서울 시내도 30년 넘었으면 안전진단 이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크게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걸 왜 들고 왔느냐?
재건축 재개발에 뭐 이게 뭐 딱지 사세요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서울 시내 내 집장만의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기 시작할 거라는 점인데요. 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재건축 완화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는 뭐라는 시각이 있냐면 서울 시내 헬리오시티 수준의 또 다른 대단지 아파트가 인제 추가 건립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라는 의견들이 한 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창동 주공 안전진단 현황인데요. 통과된 지역들도 많고 통과되지 않았던 인접 지역들도 많은데 이 창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과된 지역하고 통과되지 않은 지역들 중에서 30년 넘어간 지역들까지 모두 다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진짜 창동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번에 여당과 야당이 모두 어 전철, 철도, 지하화 이런 것들을 많이 공약으로 동시에 지금 선거 앞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동은 이제 차량 그 기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작물의 대표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이쪽 지역도 커다란 변화 요인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목동도 한번 보시면 이 목동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탈락한 곳이 있고 최종 통과한 곳이 있고 그리고 안전진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이렇게 회색지대예요. 그런데 목동 같은 경우도 30년이 넘어갔었을 때는 그러면 인제 재건축 재개발을 조합원들만 "우리 희망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목동지대에 어마어마한 헬리오시티 같은 대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은 맨 밑에 있는 만약에 특정 지역에서 재건축을 인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 1기 신도시만 해도 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 사실은 불가능한 수준이지만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사느냐. 그 이주 대책에 대한 고민들이 인제 불거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주 대책을 정부가 세울 수 있느냐? 아닙니다. 현행법상 재건축에 들어갔었을 때 이주 대책을 세워야 되는 법적 주체는 지자체장이거든요. 근데 지자체장은 이걸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실을 재건축을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머릿속에 알고 있겠죠. 만약에 인제 재건축 들어가게 되면 "우리 어디 가서 사는 거야? 이거 이주 대책 없는데?" 이 소리가 바로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그다음의 행보는 뭐냐 하면 어차피 1기 신도시나 목동이나 창동이나 앞서 보여 드렸던 서울시 시내 요지에 해당되는 곳들 중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던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먼저 추진해야 된다.' 그래야 전세 대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지 나중에 추진하면 오히려 어디 오갈 데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선빵 일진이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뷰를 보시는 분들이 한 분 계시고 일정 축이. 또 다른 뷰는 좀 다른 뷰예요. 이건 어떤 뷰냐 하면 맨 밑에 제가 의견의 가장 중요한 요지를 달아 놨는데 고금리와 공사비 폭등 이거 분담금 문제 어떻게 감내할 거냐. 사실 재건축을 희망하는 그 단지들 중에서는 적지 않은 비중이 자가 거주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 많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 이거는 돈 벌려고 내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거 내가 거기서 계속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계속 살지도 않으면서 이 아파트를 보유한 이유는 딱 하나죠. 말 그대로 개발 이익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공사비가 아파트 평당 조성 단가가 뭐 브랜드 아파트들 특히 5대 브랜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2배 가까이 이상 더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 초과이익이 들어 인제 생길 텐데 이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부 체납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지금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잠정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재건축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반신반의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추진을 희망하는 곳들 사이에서는 규제가 동시에 완화됐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추진을 하지 않고서는 이주 대란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돼서 뭔가 조기에 진행하려는 목소리도 많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건설회사들 역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PF 등등으로 인해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 일부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가장 노른자의 지역의 재건축 부분에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건설사들도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의 전체적인 우리가 지형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리고 우리가 마라톤 세미나에서는 잠시 국가의 부동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와치독 기능으로 이런 거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 일단 뒤로 미루고 그냥 우리 개개인들의 상담도 해주고 고민도 하려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우리 다 같이 토론할 때 개인 상담 받으실 때 이런 것들로 유발되는 변화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대표적인 동네 중에서 그 브랜드 가치가 확실히 바뀐 동네가 하나 저는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수동입니다. 우리 옛날에 성수동 그러면 사실 수제구두 사러 후미진 곳을 갔었지만 지금은 문화 콘텐츠라든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앵커 회사들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 초고가 주상복합 내지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수도 우리나라의 3대 지금 오늘은 재건축을 얘기하지만 재개발 단지 우리나라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의 재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죠. 하나가 성수고 하나가 흑석이고 하나가 한남 뉴타운이란 말이에요. 이 세 군데 만약에 재개발이 본격화됐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라 그럴까요? 핫플레이스가 과연 계속 반포일 수 있을 거냐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용산, 한남, 그다음에 성수 이쪽 지역의 재개발이 본격화됐었을 때 그렇다면 그 비싼 땅 저는 못 사는데요. 아유, 저도 못 삽니다. 예, 그걸 사자는 게 아니라 거기 인근에 완전히 그 교통량 달라지고 상권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그 배우지들의 또 지각 변동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아까 우리 이광수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왕 내가 살 집인데 어느 타이밍에 사는지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 그렇다면 그 타이밍의 변화를 만드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우리 김광석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금리 기조 변화라든가 거시 상황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의 또는 지자체의 부동산 계획이 달라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상승이 유발되는 경우가 훨씬 더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랩업하는 어떻게 보면 제 세션에는 요런 이슈들을 통해서 부동산 물건을 내 집장만 하는 분들, 투기하시는 분들까지는 제가 커버해 드릴 수는 없고 내 집장만을 소액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어떤 지역들이 이런 변화가 언젠가 유발될 게 정해진 미래니까요. 그랬을 때 어디가 더 좋은지를 하나하나 좀 챙겨드리는 걸 제가 좀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변화가 어떻게 보면 저는 재건축 재개발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기 김광석 교수님, 이광수 대표님,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정례적으로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투자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공부 여행을 우리 다 같이 이제 여행 같이 가시는 분들까지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의 비중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까 이광수 대표님이 그런 흐름을 말씀 주셨는데 예전처럼 우리가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 기다리면서 부동산을 바라봤던 이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는
옛날 아파트도 좋고 작은 아파트도 좋고 난 재건축 재개발도 이제 싫어. 이런 그 추세가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MZ 세대들 또는 우리 같은 중년층들 이런 분들이 내 집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할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하여튼 이런 변화들을 제가 요즘 굉장히 깊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 분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참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우선 한문도 교수님이나 이광수 대표님께 먼저 뭐 질의든 뭐든 코멘트도 좋으니까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우리 박 교수님이 현재 재건축 시장의 변화무쌍한 시장 상황을 일단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약간은 이제 전체적인 느낌은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 주신 언제 살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장밋빛을 가질 때는 박정희 교수님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1970년, 80년 때까지 지은 것들은 다 용적률이 150% 이하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두되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대부분은 8, 90%가 다 200%대입니다.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요. 최근에 그 노원에서도 분담금이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분담금 때문에 사업이 일단 스톱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앞으로 제가 볼 땐 꽤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일기 신도시처럼 용적률을 300, 350 주고 싶은데 일반 구도시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도급제 지분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건설할 때 그 경기가 좋을 때는 지분제로 가다가요. 이제 도급제로 바뀝니다. 도급제로 바뀌면 유찰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맞아요. 맞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념할 게 뭐냐면 순환 개발이 기본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슈퍼맨 지자체장은 없어요. 그래서 목동도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한 세 개 단씩 묶어서. 그러면 이주할 입주 물량이 있을 때 우리가 입주 물량과 멸실 물량을 계산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잡거든요. 인허가 타임을. 그럼 우리가 크게 볼 게 뭐냐면 전체 그림에서 재건축 대상 지역하고 재개발 대상 지역들이 동시에 할 수는 없다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정확하게 말씀 주셨죠. 누가 먼저 해야 된다. 나중에 되면 이주대란 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 직전이잖아요. 개포주공 5단 1단지 일대들이 2006년도, 7년도에 매입한 사람들이 2014년까지 고생했습니다. 7년 동안 돈이 묶여가지고요. 힘을 못 썼어요. 14년 돼서 요새 2년 전부터 이제 기피고 좀 매각하고 하거든요. 7년 동안의 수익률 개념을 따지면 투자성으로는 약간 체크를 해볼 상황이 있고, 교수님 말씀대로 내 집 마련의 개념이다. 그러면 이제 김광수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딱 맥이 맞아요. 횡이에요, 횡. 그러니까 횡이라는 게 어떤 가격일 때 수준이잖아요. 그 가격에 매입을 했을 때 향후 입주 시에 예상되는 가격하고 갭이 그거를 잘 계산해야 된다는 거. 하우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이걸 같이 보셔야지 우리가 10년 동안 주택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그 조금 제가 볼 때 박정희 교수님 좋은 쪽으로 이제 얘기를 리딩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체크할 부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좋게 얘기하면 일단 우리가 해치를 해야 되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끔 신고가는 나오지만요. 지금 목동하고 재건축 단지들이 크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 현상이 저 30년 해봤는데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타격이 제일 큽니다. 사실. 그게 이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얘기 좀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거 나온 거죠. 그러면 많이 조정이 되는 타임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마라톤 세미나 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팩트들이 아마 좀 더 나올 텐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쭤볼 건 그거 있습니다. 박정희 교수님은 현재 재건축 뭐 말씀 주신 창동이나 목동 쪽이 현재 가격 수준이 있잖아요.
볼 때 현재 매입할 적정한 시기인지 보실 때 아니면 다른 시기로 보고 계시는지. 예, 저는 아직은 적정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대부분의 MZ 세대들이나 우리 마라톤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가 사실 그렇게 목동이라든지 뭐 이런 노른자위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바로 매입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없으신 분들이 태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스토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이런 뭐 목동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성수, 용산, 뭐 한남 이렇게 재개발까지 다 해서요. 그런 것들 중에 일부가 이제 단계적으로 개발이 시행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인 중심지의 변화들이 이제 유발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중심지 변화로 인한 배후지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왕십리가 뜨는 겁니까? 중구 지역의 다른 동네가 뜨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용산 바로 옆에 있는 또 마포나 아니면 청라동 이런 동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들이 이제 그 다음 세컨 변화로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그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저희 좀 뭐 우리 여기 계신 뭐 한문도 교수님이나 이광수 대표님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요즘 뭐 어디 이렇게 강연 가면 강연 끝나고 나면 꼭 강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은 별로 없고 제가 어느 아파트 몇 동을 지금 고민하고 아니면 저 장사를 어디서 하는데 어디로 이전할까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자,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모든 동네 골목골목을 다 아는 건 아니라서 항상 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걸 공유드리고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에 해드리면 어디 상권을 이제 내가 사거나 상가를 사거나 아니면 거기서 장사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요. 가장 큰 패착이 인근에 어떤 수요가 있다. 요걸 보고만 그 상권이나 장사 시작하면 안 되세요. 제일 상권이 활성화되는 가장 큰 요인은 원래 이 동네에 살고 있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주말이나 저녁 때 얼마나 많이 이 동네로 유입되느냐. 이게 상권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원래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은 기본빵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외지에서 주말 되면, 저기,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손 붙잡고, 우리 이번 주말엔 거기 가서 데이트 한번 해볼까?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이제 상권의 중요한 대목인데, 그렇다면, 외지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곳으로 바뀌는 부분, 이런 거는 중심지의 배후지에서 그런 기능들을 담당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저기 마라톤 세미나가 열리는 여의도 바로 마포대교 건너편에 공덕을 보면 거기 옛날 철도길 매립해서 지금 거기가 카페촌 같은 데가 돼버렸잖아요. 예전에 거기 철길이 있었을 때도 제가 학교 근처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었는데 철길 근처라서 그런지 정말 낙후된 지역이었었는데 세상에 그걸 철길을 공원화하고 나서 거기 상권이 아마 거기 꼬마 그 빌딩이라고 해야 될지 빌딩도 아니죠. 뭐 거기 다가구 주택 하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거기 하나는 나 살면서 나머지는 월세 받으면서 사셨던 분들 중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창동과 목동 아직 살 타이밍도 아니고 재건축이 바로 이루어질 타이밍도 아니지만 분명 변화들이 일부는 감지될 곳들이 어딘지 말씀드리면서 배후지적인 변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 혹시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어쨌든 이광수 대표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박수홍 교수님이 KDI 출신이셔서 제가 보기에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으시고요. 이 정책을 실용화하는 데 탁월하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이 정책이 어떻게 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서 저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 이제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이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주잖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주니까 선택이 많아져서요.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에 지금 모든 아파트들이 다 플랜카드 붙여놨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뭐 했다고. 예전에는요, 안전진단 통과하면 경축하고 그 집값이 무조건 올랐어요. 왜냐면 그 단지 하나였고.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안전진단 통과 이제 없애준대, 뭐 유예해준대, 너도 나도 조합 설립 인가해주고 막 시공. 그러니까 전 건설사 출신이잖아요, 심지어.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디를 해야 되느냐? 예전엔 그렇지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건 뭐냐면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희소성인데 이 희소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한문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동성이 커질 건데 그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 이 정책과 그리고 그런 지역의 변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주제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그런 시점이고 그런 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마지막으로 좀 코멘트를 드리면 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방금 이제 한문도 교수님과 이광수 대표님도 살짝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지금 이 재건축 재개발 이 규제를 완화했다고 당장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당장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시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어, 오늘이나 세미나 때 요 얘기를 많이 하진 않겠지만 가장 저는 우려되는 것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가 더 가파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인 거죠. 이건 굉장히 우려되고요. 또 지방 소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지는 거예요. 수도권으로의 인구 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걱정을 한 가지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 아마 이 마라톤 세미나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그러면 내 집 마련의 시점은 이거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첫 번째 발제자로서 거시경제 환경이라는 관점, 뭐 금리라든가 그 밖에 거시경제 모멘텀이라는 관점으로서의 웬이라는 접근을 또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발제하셨던 이광수 대표님의 내 집 마련 프로젝트의 어떤 그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웬과 웨어를 좀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박종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재건축의 이행 그리고 그 밖에도 뭐 GTX라든가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이런 정책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시면 여러분이 정말 평생 수십 년 동안 성실히 일하셔서 땀 흘려서 모은 돈을 헛되지 않게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참조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제 또 어디라는 그 여러분 대부분이 갖고 계신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박정호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박정호 교수님 발제가 있은 후에 한문도 교수님의 주택시장 영향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럼 박정호 교수님은 이번에 있을 그 세미나에서 또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를 삼아서 말씀해 주실 건지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주택 소비자 관점에서 내 집 장만을 저 스스로 할 때, 가졌던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관점을 체크하고, 그리고 제 집 장만을 했습니다. 그거를 앞에 계신 세 분들 얘기들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제 관점 포함해서, 그런 관점으로 체크리스트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마라톤 세미나 이후에도 내 집 장만을 좀 고민하시는 어떤 타이밍을 계속 모색하실 거잖아요. 요즘 경제 상황이 워낙 바뀌니까. 그럴 때 그 체크리스트를 옆에 놓고, 요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봐야지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